안녕하십니까.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심창기 연구관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농업용 미생물 및 크로렐라의 농업적 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많은 일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하나의 그 미생물입니다. 물론 멀리 해야 될, 가까이 하기 싫은 어떤 미생물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 같이 공부할 것은 정말 가까이 하면 좋은, 그래서 유용 미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그다음에 크로렐라. 그래서 특히 논산에는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크로렐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궁금증,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했던 인류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다고도 하지만 이제 창조되면서부터 이 미생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거쳐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졌던 미생물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1687년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과학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단계로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앞으로 이걸 이용하면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마 TV를 켜시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런 어떤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미생물이 가장 생활 가까이 들어와 있는 어떤 미생물의 이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그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을 먹는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가 아마 우리 논산진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크로렐라도 배양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배양해서 보급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미생물을 써서 소의 아니면 가축의 장내의 미생물들을 좋게 함으로 해서 가스 발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소화를 돕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는 어떤 쪽으로 미생물들이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로 봤을 때 미생물은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발견됐던 게 페니실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의약품으로 쓰고 있는 이 페니실륨은 사실은 푸른 곰팡이, 그래서 아주 거무칙칙한 동굴에서 자라는 이 푸른 곰팡이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추출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추출을 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많은 목숨들이 없어졌지만은 그 목숨을 또 건지는 것이 이 미생물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 미생물을 접할 때 가장 좋은 어떤 선지식은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농업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 뭐냐면 결국은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농업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에게는 투자한 만큼 많은 부분들을 농업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돌아가셔서 실천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공기 중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고 땅 속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크롤렐라입니다. 크롤렐라는 이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형광성을 비춰주면 자체로 형광빛을 내는 그런 어떤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형광성을 내는 미생물들은 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농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 중에 하나가 이 형광성을 내는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있는 한 굉장히 같이 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동식물,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동식물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식지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서식지는 이 논산에 이제 딸기가 유명하니까 딸기 잎에도 또 딸기 과일에도 또 우리 배드에 있는 뿌리에도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은 잎에 아니면 뿌리에 어떻게 미생물들이 잘 분포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것과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좀 나쁜 미생물이라 그러죠.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토양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완전 틀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되면 시드름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병들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잘 건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생물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좀 쉬운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또 발생이 덜 되게끔 하는 어떤 것들을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미생물은 사람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질병을 일으켜서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죠.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토양 또 동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쪽에 이제 연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 산업 쪽으로도 굉장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발효식품을 만드는 아니면 이제 된장, 간장, 그 다음에 이제 식혜, 술 이런 어떤 쪽에서도 미생물이 빠지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이 미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미생물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좋은 쪽으로 이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거름을 넣으면 그게 그냥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땅에 미생물이 없으면 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름을 넣었는데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작물의 생산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 충족,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아마 보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시면 정말 바로 뭐 간주를 하시든지 옆면을 살포하시든지 그런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미생물들을 많이 넣은 토양은 그렇게 하지 않은 토양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특히 시설 재배지에서는 더더욱이 많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크롤렐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조류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바다에 사는 애들도 있고 또 일반 물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큰 범위에서 조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롤렐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작은 거. 군집을 이렇게 자랐을 때는 초록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있는 걸 알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조류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강합성을 해서 산소를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 이산화탄소 이야기하면 어디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열대우림은 오히려 이 조류가 만들어내는 산소량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굉장히 신기롭죠. 그 넓은 땅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산소보다도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들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강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동안 인류와 같이 이렇게 좋은 쪽의 방향으로 해왔었고요. 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강합성을 한다는 말은 자기의 몸 내에 굉장히 많은 영양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질소, 인, 칼리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로렐라 푼말입니다. 왜 먹냐면 이런 굉장히 많은 유용한 물질들이 사람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산화성을 증가시키고 또 식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련의 체르노빌이 폭발하고 또 일본의 방사선이 노출이 되고 그때 제일 급격하게 팔린 식품 중에 하나가 크로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로렐라가 체내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저희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이런 어떤 조류를 농업적으로 이용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렐라는 이제 강합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식물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식물에 주물해서 보통 많은 농업인들이 거름의 역할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크로렐라는. 근데 크로렐라는 이런 양분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에도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크로렐라를 살포하면 딸기가 단단해지고 또 당도나 저장성이 어떤 증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발표해서 투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전국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크로렐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딸기의 뿌리입니다. 딸기의 뿌리에 간주를 하고 크로렐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학행명으로 봤더니 굉장히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 덮여되어 있었고요. 이걸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형광 빛을 비추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미생물들이 이렇게 뿌리에 붙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식물하고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식물 뿌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물질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물질들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여기에 아까 서식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식물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떤 역할도 미생물이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크로렐라가 아주 식물하고 친화가 좋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일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생물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상균, 또 다른 말로는 진균, 또 쉽게 알아듣게 하면 곰팡이.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범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섯이 많은 분들이 식물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생물이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실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이 자실체가 나오기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균사 형태로 자랍니다. 그게 양분이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자실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자실체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먹기 때문에 이제 먹는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자그마한 이제 방울처럼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천억 개의 이런 곰팡이 포자들이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자기한테 좋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균사로 자라고 어떨 때는 버섯처럼 커다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역할들이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물이 투입되면 그게 분해되어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양분으로 되어 나가는데 그런 쪽에서 이 버섯, 곰팡이, 진균류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균은 효모, 곰팡이, 버섯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1헥타르당 1000에서 한 15,000kg 정도 생체량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게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마침 이제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미생물들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병을 일으키는 식물 병음성 곰팡이나 세균들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런 병균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하는 어떤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생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미생물 제로 상태로 만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만일에 토양 속에서 그 미생물들이 제로로 간다면 그거를 포함하는 모든 미생물들이 다 같이 제로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 죽어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공부하면 밸런스,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요. 특히 그 생태,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에서도 중요한 게 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또 이로운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물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칠소, 그름이나 이런 걸 많이 주면 물론 작물도 잘 자라겠지만 문제는 이런 미생물들에게도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 칠소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주면 미생물들이 막 자라게 되는데 그 속에는 식물병균, 딸기에 시드름병이나 탄저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들도 훨씬 더 빠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매년 토양 검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시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건균이라고 저희들은 잘 특히 농업인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균건균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건균은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물체하고 같이 공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생을 하면서 얘네들이 식물에게 이제 괴롭히는 것 쪽보다도 이로운 쪽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산, 토양에 있는 염류장애 이런 부분에서 이 건류균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난의 경우에 이 건류균이 없으면은 생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난을 배양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균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 송이버섯을 들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이 하나의 소나무 뿌리에 이렇게 같이 공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서 막 넣어주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정착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잘 정착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국립농업과학원 또 농업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어떤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이런 토양에 들어가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앞에 이야기했듯이 염류장애를 개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양의 입단, 그다음에 통기성, 투수성과 같이 물리적인 부분을 계산하는 역할을 이 미생물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볏짚을 논에 투여하면 이게 분해가 안 되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논을 갈면 볏짚이 그냥 그대로 놓을 겁니다. 근데 이 볏짚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 마침 통기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양이 숨쉴 수 있는 공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 균공균과 같은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성균.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성균은 굉장히 어려운 균인데 사실은 이 토양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균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밭에 가셔서 토양의 냄새를 맡았는데 토양이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이 방성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양의 냄새, 토양의 향, 고유한 향을 만들어내는 균이 이 방성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방성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생물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피신균입니다. 여러분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균 이렇게 같이 두면 이 균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방성균과 같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성균의 하는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또 이 방성균으로부터 토양뿐만 아니라 이제 항생물질을 내놓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어떤 항생물질, 사람의 치료 아니면 동물을 치료하는 그런 새로운 항생물질들을 찾는 연구들이 이 토양의 방성균으로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서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대부분의 항생물질들이 이런 또 토양에서 유래된 미생물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 다음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세균. 그래서 이 세균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름도 떠보지도 못한 세균들이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걸 보통 이제 자라는 배지에서 자라는 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라고 있는 균에 비해서 한 0.1%, 2%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균만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오히려 토양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작물을 잘 자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의 병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토양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20억, 30억 년 전부터 이 미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생존을 하면서 인간과 식물과 동물과 끊임없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나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철이나 아모니아, 항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면서 지구가 어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이게 인산가용은 아까 슈도모나스 행강성을 내는 어떤 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질소고정균 잘 아시죠? 콩과 식물에는 대부분이 이제 노들이라고 해서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질소고정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콩과 작물들이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름을 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스스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기들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과 작물들이 아주 척박 토양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그냥 땅을 놀리지 말고 뭐를 재배하라고 하냐면 콩가나 벽가에 녹비 작물을 재배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풀이 자라서 땅을 보호하는 어떤 역할도 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질소들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천연이죠. 천연 질소들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급하는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크기도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 점 하나가 굉장히 많은 10에 11성, 12성 개도 넘을 것 같아요. 이 점 하나가.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자명령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또 이런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에 의해서 그런 좋은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생물 농약에 대한 어떤 선구적인 어떤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특허로 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으로 출시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지만은 이 생물 농약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선도적으로도 많은 개발들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많은 어떤 이 화학농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화학농약을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회사 문구에 뭐라 두냐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기존의 농약을 줄이고 이런 생물 농약과 같은 환경에도 덜 영향을 주고 또 작물에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농약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농약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통 지금 7일에서 15일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런 어떤 안정되어 있는 농약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몬산토나 이런 큰 어떤 농약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런 생물 농약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하나하나 설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마침 이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어떤 현상이고요. 그래서 미생물들은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35종이 대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생물 농약이 33종요. 여기는 세균, 곰팡이, 방수균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생화학 농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화학 농약하고는 틀립니다. 이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어떤 물질,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생 물질이나 아니면 식물 성분, 페로몬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화학 농약으로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천적입니다. 천적. 천적은 사실 미생물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곤충이겠죠. 곤충 중에서 천적. 그래서 찐디물이라든지 엉애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적들이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생물들의 종류와 또 그 다음에 용도, 그 기작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건데 크게 보면 용도는 양분을 공급하는 형태, 그 다음에 뿌리의 활력을 증진하는 형태, 그 다음에 면역력을, 이는 당연히 식물이겠죠. 식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 다음에 환경장애를 개선하고 내성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양을 개량을 시켜주는 역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양분이 공급되고 토양이 개량되는가 보면 양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산 가용화를 촉진시켜주는 미생물, 그 다음에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 화합물을 생성하는, 영어로는 시데로포아라 그럽니다. 아까처럼 행강성을 내는 어떤 그런 미생물들이 대표적인 이 시데로포아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식물에게 이로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많은 것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산가용은 대표적으로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균근균들이 역할을 하고요. 질소고정은 잘 아시는 라이조뵼이나 아조스필륨과 같은 이 질소고정균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착화합물은 앞에 똑같은 슈도모나스나 바실러스, 그 다음에 메칠로바티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이 식물 IA나 GA 이런 또 호르몬들이 식물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촉진균,
이걸 지도사분들이 아마 이걸 가서 뿌리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식물성 호르몬들을 슈도모나스나 바실러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아조스필륨과 같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량을 뿌리면 그에 의해서 식물이 되고요. 거꾸로 뭡니까? 식물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을 이 미생물을 한 번에 투여하면 역으로 생육이 억제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적정한 어떤 사용량을 찾아서 뿌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호르몬의 역할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이사디라고 하는 제초제가 이사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사디가 많아지면 제초제 역할을 하고요. 또 이게 줄어들면 오히려 생육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행태의 식물성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생물들도 끊임없이 이제 자라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도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증가시킬까? 식물에 가장 많은 이론이 만들어진 게 유도 전신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제 코로나 3차 접종을 받고 왔는데, 팔에 접종을 하지만 사실 몸 전체에 이 면역력들이 증강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뿌리라든지 잎에 미생물을 처리했지만은 식물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면역력이 증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미생물을 뿌리면은 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생을 안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신 내성, 거의 뭐 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불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토양의 입단을 개선하는데요. 제일 큰 게 이제 아조박테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라이코토마나 균근군들이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화, 이게 굉장히 많이 아마 토양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실 겁니다. 토양은 입단화가 잘 돼야 물 빠짐도 좋고 양분 이동도 좋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잘 자라며 또 통기성도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 안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입단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또 병 방제, 해충 방제, 제초, 그 다음에 축산, 이게 투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제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료를 찾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연구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제초제를 대신할 수 있는 미생물 제초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경 개선은 먼저 이제 아까 처음 얘기드렸던 유기물과 무기물 분해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거름이나 이런 걸 넣어주면 유기물만 분해되는 게 아니고 무기물도 같이 분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라토바실러스. 이게 뭡니까? 유산균이죠, 유산균. 아마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 라토바실러스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라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스핀고나스, 그 다음에 로도박트, 그리고 효모. 그래서 이 효모는 막걸리를 만들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얘네들이 이런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이제 기생성 곰팡이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펠로마이세스라고 하는 이 균입니다. 이 균은 딸기에서 제일 아마 골치 아픈 게 흰가루병이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건데, 이 흰가루병에 기생을 할 수 있는 균이 이 아펠로마이세스라고 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이 식물이나 사람들한테만 기생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미생물끼리도 기생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곤충으로 가면 천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펠로마이세스, 그 앞에 말씀드린 스테르토마이세스,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트리코드모나는 제일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 미생물 농약, 생물적 방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제일 많이 연구됐던 게 위에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항생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충을 방지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베리아나, 그 다음에 바실로마이세스, 버티실륨, 그
그다음에 스테이나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충입니다. 선충. 예, 조금 분류가 좀 특이한데 이 선충입니다. 선충을 또 기생하는 선충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연구를 하던 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이분이 했던 연구를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런 어떤 선충, 기생성 전충의 어떤 역할들, 효과들에 대해서 많이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논산에서도 그분이 많은 어떤 이 기술들을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잡초. 그래서 콜렉터 트리크면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딸기에 탄저병을 일으키는 그 균 중에 이렇게 하나입니다. 다른 균에도 마찬가지죠. 일으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피코쿠스로소루스라고 하는 균도 식물을 병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지만 그로 인해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에서는 이제 소화죠, 소화. 사료 첨가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볏짚을 사일리지를 만들 때 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락토바실러스, 사크로마이세스, 바실러스들을 분양받아 가셔서 랩핑을 할 때 같이 뿌리면서 이렇게 랩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랩 속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썩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됩니다. 소가 먹으면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셔야 될 거는 그 볏짚에는 원래 이 바실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청국장을 만들 때 볏짚을 아주 잘 털어서 가져와서 가위로 조금씩 잘라서 그 청국장 만드는 기계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연적으로 청국장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볏짚에 이미 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가축이 먹이 때문에 우리가 뼈를 재배하고 볏짚들을 다 수거해 버리는데 옛날에는 다 논으로 다 한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농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미생물들이 같이 볏짚하고 한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볏짚을 다 이렇게 축산으로 가져가는 부분,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해결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아마 듣는 게 바실러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초균, 여기 다 한자로 써놨네요. 고초균. 왜 고초균이냐면, 아까 여기 드렸던 우리가 먹는 그 청국장, 된장, 간장,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이 이 고초균입니다. 그래서 콩에 이제 풀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초균이라고 해서 보면 청국장이 자라면 아주 이쁜 모양으로 자랄 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 보면 이제 바실러스가 동그랗게만 자라는데 콩이에서 바실러스가 자랄 때는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고초균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콩에 있는 단백질들을 분해를 시켜서 이렇게 소화를 시킬 때 좀 더 사람들에게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바실러스들이 자라면서 이제 청국장이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특히 한국 사람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할 수 있는 어떤 음식으로 되었던 이유가 이 바실러스, 걔네들이 먹으면서 콩만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뭘 내놓겠습니까? 사람에게 좋은 그 항생물질을 막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엔 다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다릅니다. 패턴이 굉장히 틀리고 일본 하면 이제 나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야구르트를 먹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은 나또라고 하는 우리 청국장과 비슷한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일본서에서도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장내에서는 한국 사람이 먹는 청국장을 만드는 균들이 훨씬 더 잘 정착하고 더 밀도도 더 많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음식이 짜고 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가 아주 튼튼하게 잘 유지되고 또 건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사스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한국 사람들은 김치, 발효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면서 하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의 가장 큰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의 뇌를 조절한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하는 그런 어떤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건강한 사람의 변을 저장하는 은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은행.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자기가 아주 찬물만 먹으면 속에 배탈이 나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장기적으로 그 변을 이식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받는데, 물론 변을 이식하는 거 아니겠죠. 그거 뭐냐면 그 변에서 분리해 놓은 미생물들을 그 사람한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기 전에 뭘 했냐면 뚱뚱한지와 또 홀쭉한지 거기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을 분리해서 뚱뚱한지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홀쭉한 애한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홀쭉하게 아주 잘 자란 지의 장내 미생물들을 또 뚱뚱한 지한테 넣어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뚱뚱했던 애는 아주 슬림한 어떤 지로 이렇게 변했고요. 그 슬림하던 지는 뚱뚱한 지로 이렇게 변했어요. 먹는 거는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람의 변을 이식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해보니까 뚱뚱하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미생물들이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면서 뇌의 어떤 그런 신호 체계라든지 또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미생물들이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이런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고추균인데 얘네들은 공기, 물, 풀, 토양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물체에도 다 있고요. 얘네들은 또 이제 내성포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건조해진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스스로 휴면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열 소독을 해도 이 바실러스는 잘 죽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내성이 강합니다. 이런 어떤 균들이 토양에 많이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균들이 이제 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정도의 소금물에서도 얘네들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염 농도가 높은 어떤 밭에는 가능하면 이 바실러스와 같은 그런 미생물들을 자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염 농도가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에서는 소화를 잘 시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악취를 적게끔 하고요. 소나 가축들이 이제 배설을 하면 그 배설한데 이 균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악취를 제거해주고 또 거름을 빨리 되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볏짚을 말 때 이런 미생물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바실러스가 토양에 있으면서 항생물질, 그들의 철 등을 이렇게 hợp착시키는 시데로포아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옥신, 그래서 이제 또 질소고정균, 질소고정 이런 건 역할을 해서 생육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니바실러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고초균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래서 이름만 페니바실러스라고 이렇게 해두었고요. 이 페니바실러스도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물, 그 다음에 뿌리, 가축, 먹이, 그 다음에 곤충에도 이렇게 얘네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바실러스는 다행히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잘 자라나는 균 중에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이나 이런 데 넣어줄 때 좋은 게 이 페니바실러스와 같은 균을
넣어주면 좋고요. 특히 담수를 하는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염성은 조금 낮습니다. 한 2% 정도 넘었으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바실러스하고 페니바실러스를 구분할 때 소금이 자란 배지에 자라는가 못 자라는가를 보고 이 균의 특성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페니바실러스는 항균 물질을 당연히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시드로포와 그 다음에 옥신, 그다음에 실소고정. 그래서 사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도 유사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너무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이 속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효모균입니다. 효모균. 효모균은 여기 있다시피 주로 이제 술을 만든다든지 빵 발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장류를 만들 때 식품 가공 공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떤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아주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계란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게 자랄 때 마치 끄트머리 이렇게 볼록 혹이 맺힌 것처럼 이렇게 도출이 되어서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 균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장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역할을 많이 했고요. 특히 술을 만드는데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호기성 조건에서 공기가 있는 조건에서 자랄 때는 이제 당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는데 얘가 점점 공기가 없어지면 락토스나 셀룰로바이오스를 이용하는 어떤 능력은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거꾸로 이제 알코올과 유기산의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막걸리를 두었다가 못 드시고 오래 두면 뭐가 됩니까? 막걸리 식초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적인 조건에서는 술을 만드는데 혐기적인 조건으로 넘어가면 이 알코올을 먹이로 해가지고 산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모를 가져가면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면 좋은 거는 술은 오래 두면 좋긴 좋은데 효모를 오래 두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이런 것도 오래 두시면 좋지만은 효모는 가져가시면 바로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모는 아모니아나 요소를 질소원으로 이렇게 잘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볏짚이나 이런 게 뿌려두었던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질산을 이용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걸 이제 환경적으로 잘 버틸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이 효모균이 하는 역할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항균 활성 능력이 있습니다. 효모균에는. 그 다음에 시디로포와 앞에처럼 철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하는 능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신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그 생성량은 일반 바실러스나 페니바실러스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효모를 뿌려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한다 하는 효과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상 가용화, 그 다음에 펙틴 분해 이런 역할이 아주 뛰어나다. 이해가 되시죠? 효모는 병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개선하는, 토양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여주에서 그 엽채류를 농사를 짓는 선배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아주 특이한 어떤 농법을 가지고 계신데 뭘 하냐면 주위에 간장 공장이 있습니다. 간장 공장.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 간장 공장에서는 한 번씩 이제 기한이 지난 그 콩들을 주위의 농가, 축사나 이렇게 나눠주는 걸 했나 봐요. 근데 이 선배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잘 발효를 시켜서 거름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실러스도 잘 자라고 효모도 굉장히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분은 한 번씩 그 콩으로 만든, 효모로 만든 바실러스 일종의 청국장을
밭에다 넣어주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는 여러 작기를 1년에 반복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토양을 전공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생물을 써모로 해서 그런 연작장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아주 작물이 튼실하게 잘 자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토바실러스, 유산균, 젖산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라토바실러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토바실러스를 많이 하고 이 라토바실러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산가용화, 토양의 인산가용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점에 라토바실러스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람 양성 세균인데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랍니다. 유산균, 젖산균. 그래서 아마 저도 집에서 야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데요. 우유를 이렇게 밀봉을 하고 유산균을 접종을 해서 이렇게 따뜻한 데 두게 되면 하루 정도 지나면 아주 맛있는 유산균으로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산소나 영도에 상관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구르트, 치즈, 우리나라는 김치, 독일식 김치가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셉니다. 향이 세고, 그 다음에 피클, 그 다음에 맥주, 와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사일리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반죽, 이런 어떤 음식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어떤 배설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당과 당을 이용해서 유산, 라틱 액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젖산이 발효가 되면 중성에서 산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냐면 인산을 가용하는 어떤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인산을 가용하는 능력을 출중하고 그 다음에 토양 식물이 칼슘의 흡수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게 이 유산균의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칼슘은 언제 문제가 되면 고온기 때 문제가 됩니다. 고온기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딸기의 팁번이 이 칼슘 흡수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온 장애이기도 하지만 고온 장애가 일어나면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칼슘이 흡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토양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 어떤 설이 있습니다. 질소가 많이 흡수되면 칼슘을 흡수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들은 굉장히 그 질소나 이런 것들하고 그 상극입니다. 그래서 칼슘도 많이 주고 질소도 많이 주면 한쪽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칼슘 장애 팁번이 벌어졌을 때는 절대로 토양에다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칼슘을 할 때는 키비로 들어갈 때만 칼슘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재배 기간 중에 팁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답이 없으시네. 이 팁번이 발생하면 액상 칼슘을 옆면에다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빨리 팁번 고온 장애를 개선하는 거고요. 저는 항상 강의를 가면 칼슘을 무조건 여름에는 한두 번씩 뿌려달라. 이자 먹지 말고 무조건 뿌리라.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뿌리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질소를 흡수하는 능력하고 반대로 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유산균이 이런 칼슘의 흡수 능력을 돋는다는 거죠. 작물에. 그러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장내에 유해한 균을 정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항균,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앞에 바실러스처럼 CDF4를 형성해서 다른 어떤 물질들, 그래서 인산화 가용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펙틴 분해. 펙틴 보통 이제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분해되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유산균이 그런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이런 펙틴 성분들이 분해되지 않고 예를 들면 식물체에서 나온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있으면 토양이 좀 뻑뻑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해서 분해를 잘 해주면 아주 부드러운 토양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옥신을 생성하는 능력은 아주 낮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산균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강합성균. 아마 우리 센터에서도 이 균을 필수적으로 배양을 해서 나갈 거고요. 앞에 크롤렐라랑 똑같습니다. 강합성. 얘도 강합성, 걔도 강합성.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 얘네들은 강합성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요. 크롤렐라는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나가고요. 얘네들은 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양분을 먹고 강합성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변해나가고, 크롤렐라는 양분이 없어도 물에만 있어도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하고 초록색으로 엽록소를 형성을 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차이입니다. 이 강합성균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용해 온 어떤 미생물 중에 하나고요. 바다에서 분리해서 이용하는 어떤 강합성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세조류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미생물들이 바다나 물 속에서 햇빛을 받아서 거기에서 강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자기들의 양분을 하고 산소를 계속 발생을 시켜준 거죠.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해왔던 게 이 강합성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이것도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상인데요. 이런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통 30에서 37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pH가 한 5.5에서 8.5 정도 이렇게 자라고요. 어떤 분들은 직접 강합성균을 집에서 배양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합성균을 배양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양할 때 단백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 비타민이 들어갑니다. 크롤렐라하고는 완전히 조금 틀립니다. 크롤렐라는 기본적인 이제 기본 배지만 있으면 자라지만 이 강합성균을 배양할 때는 이런 좀 고급스러운 양분들이 들어야만 배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배양을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주시는 강합성균을 잘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축산농가 악취 때문에 이 균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축사에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가축 먹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런 악취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항균 활성 능력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드로포와 양분을 고정시키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옥신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왜 옥신을 생성할까 했는데 크롤렐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크롤렐라는 한 7가지 식물성 호르몬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강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엽록소를 가지고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강합성을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식물이거든요. 식물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것이 크롤렐라고,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이 이 강합성 세균인데, 식물하고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강합성을 하면서 옥신과 같은 이런 식물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인산화 가용화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은 농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옥신이라든지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축사안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제 크롤렐라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렐라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종자의 발화력을 높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딸기의 당도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중에 있던 경도 그 다음에 신선도를 증가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크롤렐라를 살포하고 재배한 딸기와 그냥 이제 하지 않은 딸기를 따서 냉장고에 이렇게 두어 본 겁니다. 그러면 크롤렐라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지금 홍성군에서 이제 그 빅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딸기를 가지고 택배 배송을 하는. 근데 그 택배 배송을 하는 농가가 뭘 했냐면 크롤렐라를 쓰고 있습니다. 크롤렐라. 그래서 크롤렐라를 살포함으로 해서 이 당도도 유지되지만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는 택배로 갔다가 주소가 잘못돼서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열어보면 금방 딴 딸기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상태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 드렸잖아요. 크롤렐라는 식물에 뭘 증가시켜 준다고요? 예,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크롤렐라가 어떤 미생물을 죽이거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큰 것은 식물체 스스로 면역력이 증가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현미경을 보면 크롤렐라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계속 식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역할들이 이제 규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기술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생물의 기능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